지금 보시는 영상은 도쿄 여행 두 번째 편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나리타공항, 나리타 익스프레스, 그리고 신주쿠 첫날 여행을 담아봤고요. 이번 2편에서는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그리고 시부야까지 돌아다녀 봤습니다. 8월 도쿄의 더위는 정말로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차도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이 1차 아침은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도쿄 가부키초 타워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오늘 일정이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시부야까지 좀 빡빡했기 때문에 일단 스타벅스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JR을 타고 하라주쿠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스이카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막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스이카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처럼 첫날에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숙소까지 바로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굳이 공항에서 정신없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일정이 다음 날부터 JR이나 지하철을 타는 일정이라면 그때 만들어도 충분해요. 스이카는 쉽게 말하면 일본 교통카드입니다. 번거롭게 표를 매번 끊지 않아도 개찰구에서 그냥 찍고 지나가면 됩니다. 요금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2억까지 얼마짜리 표를 사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스이카가 있다고 해서 막 엄청 큰 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카드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이카도 종류가 있는데요. 빨간색 벚꽃 디자인으로 된 디자인은 웰컴 스이카라고 일본에 단기간 방문하는 여행자용 스이카입니다. 이 카드는 보증금이 따로 필요가 없고 발급일부터 28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남은 잔액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여행 마지막 날에는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남은 금액을 최대한 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초록색 펭귄 카드가 그려진 일반 스이카는 일본인도 쓰는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구매할 때 500엔의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카드를 반납하면 보증금이랑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짧게 다녀오는 일정이면 웰컴 스이카도 괜찮은 것 같고, 일본을 자주 오거나 카드를 기념으로 갖고 있고 싶다면 일반 스이카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교통카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편의점, 자판기, 일부 식당에서, 그러니까 스이카가 되는 식당에서는 이 카드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잔액이 애매하게 남아도 여행 마지막 날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랑 간식 살 때 확 다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 점도 좋더라고요. 지하철이나 JR 탈 때도 편하고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도 쓸 수가 있고 잔돈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니까 일본 여행 초반에 만들어주면 좀 편해요. 하라주쿠에 도착해서 먼저 다케시타 스트리트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다케시타 거리는 하라주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리 중 하나죠. 10대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실제로 가보면 옷가게, 디저트 가게, 캐릭터 소품샵, 여러 잡화점들이 정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도 여기로 왔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거의 바뀌지는 않았어요. 물론 가게들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거리 자체가 주는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다이소도 들러봤습니다. 17년 전에도 여기에 다이소가 있었는데 지금 하라주쿠에서 또 보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일본 다이소는 한국 다이소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하는 물건의 결은 비슷한데 디자인이나 구성, 캐릭터 상품 같은 데서 일본 다이소만의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품질 자체도 일본 다이소 제품들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키티나 산리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다이소를 꼭 들려보세요. 종류가 엄청 많고 엄청나게 싸고 정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파는 다이소 꿀템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여행 가시기 전에 인터넷에서 일본 다이소 추천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현지에서 쟁여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뭘 사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면 구경하는 맛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저기 보이는 뉴발란스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라주쿠 스트리트 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 구독자님들이라면은 제가 바이크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아마 아실 텐데 이번 일본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바이크들을 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도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처럼 일본에도 우버이츠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나 전업으로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사실 배달 대행 서비스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배달대행이라는 서비스보다 배달대행 세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스쿠터를 보면 스마트폰 자석 거치대, 알루미늄 탑박스 이렇게 대부분 세팅을 하시잖아요. 이런 구성이 일본 배달 바이크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99% 한국에서 시작된 세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배달 오토바이에도 거의 그대로 이식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신기했어요. 사진만 딱 놓고 보면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아마 헷갈리실
있을걸요? 한국에는 일본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수입이 되는데 반대로 이런 배달대행 세팅 문화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이 한국의 배달대행 세팅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라주쿠 스트리트에 왜 왔냐면 이쪽에 스투시랑 슈프림이 있어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슈프림이나 스투시에서 옷을 산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두 곳 모두 촬영 안 됐고요. 슈프림은 듣덧대로 정말 불친절했고 스투시는 그에 비해 너무 친절해가지고 와이프가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텍스프리가 되는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오전이 끝나갈 때쯤이 되니까 진짜 미친 더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더운데 막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땀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처에 스타벅스로 피신을 했어요. 여기는 도쿄프라자 6층에 있는 스타벅스고요. 제가 여행하면서 스타벅스를 자주 갔는데 스타벅스를 간 게 막 여유롭게 막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일본의 감성을 느끼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 더위는 뭔가 잘못됐다. 이대로 계속 밖에 다니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간 거지 막 사치를 부리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간다기보다는 에어컨이 있는 대피소를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불가피하게 8월에 도쿄 여행을 가시게 되었다면 일정을 패스하거나 미루더라도 카페든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 에어컨 있는 곳에 가셔서 꼭 체온을 한 번씩 내려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하라주쿠랑 오모테산도 쪽을 걷다 보면 관광지로 잘 알려진 큰 길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살짝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로컬 냄새가 나는 일본 길을 걸을 때가 좋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건물, 작은 가게, 동네 골목,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분위기에서 진짜 내가 일본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커브가 보이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찰칵찰칵 사진 좀 찍어주고요.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골목에 세워진 커브 한 대만 봐도 괜히 사진을 좀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돈까츠 마이센 아오야마 본점입니다. 돈까츠 마이센은 1965년에 시작된 일본의 유명한 돈까스 전문점이고 그 중에서도 아오야마 본점은 오모테산도 뒷골목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 건물 분위기가 꽤 독특해요. 예전에 목욕탕이었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매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식당이랑은 조금 다른 넓고 층고가 높은 그런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이센 하면 젓가락으로 잘릴 정도의 부드러운 돈까스 이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던데. 항상 웨이팅이 길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8월에 미친 무더위 덕분인지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미친 듯이 더워가지고 몸은 힘든데 맛집은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이득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돈가스를 먹고 오모테산도 메인 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모테산도는 한국으로 치면 청담동이랑 가로수길을 섞어놓은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품 매장도 많고 건물들도 예쁘고 길 자체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하라주쿠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라주쿠가 조금 더 힙하고 스트릿하고 좀 개성이 강한 느낌이면 오모테산도는 되게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에요. 가로수도 쭉 이어져 있어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여기는 확실히 땅값이 비싸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조금 걷다 보면 오모테산도 힐스가 나오는데요. 오모테산도 힐스는 오모테산도 거리에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패션 브랜드, 자파, 카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있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건물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쇼핑을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구경을 해볼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의 구조가 일반 쇼핑몰처럼 층층이 딱딱 끊긴 구조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서 특이하더라고요. 뭔가를 사러 간다기보다는 오모테산도를 구경하면서 잠깐 들어가서 시원하게 쉬고 매장도 구경하고 건물 분위기 보는 정도로 그렇게 둘러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점심 먹기 전에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때 갔던 스타벅스가 있던 건물이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오모카도입니다. 그 건물 대각선 방향을 보면 보석을 깎아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이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도쿄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헷갈렸어요. 아까도 도쿄 플라자였는데 여기도 또 도쿄 플라자야? 알아보니까 도쿄 플라자는 건물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도쿄라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상업시설 브랜드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파주 이런 것처럼 브랜드 이름은 같고 지역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건물이 같은 브랜드라고 쳐. 근데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구마의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스타필드 고양 반대편에 스타필드 삼송이 있는 거지. 근데 도쿄 플라자는 같은데 두 개 건물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오모테산도 쪽에 있는 도쿄 플라자는 그냥 옛날 그냥 정형화된 쇼핑센터 같은 느낌이고 하라주쿠 쪽에 있는 거는 확실히 더 젊고 실험적인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카도가 일본어로 모퉁이랑 코너라는 뜻이더라고요. 오모테산도 쪽에 있는 거는 오모카도, 하라주쿠 쪽에 있는 거는 하라카도. 이렇게 교차로를 기준으로 두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라주쿠 코너, 그러니까 하라카도는 2024년에 오픈한 엄청 쇠삥 복합 상업시설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일단 외관부터 이렇게 보석처럼 엄청 특이하고 유리 조각들을 이어붙인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막 보석처럼 입체적인 느낌이라서 밖에서 봐도 확실히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6층이랑 7층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루프탑이 있고 전망을 볼 수 있는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진구마의 교차로랑 오모테산도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패션, 음식, 카페, 라이프 스타일 매장뿐만 아니라 갤러리나 크리에이터 공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특이한 거는 하라주쿠 한복판에 있는 이런 쇼핑몰 안에 대중 목욕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 1층에 토스기요 하라주쿠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일본 대중 목욕탕 감성을 요즘식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쇼핑몰 안에 목욕탕이 있다니 좀 신기하죠? 유니클로 하라주쿠도 가봤는데요. 여기는 생각보다 꽤 크고요. 일반적인 유니클로 매장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기본 티셔츠, 바지 그런 평범한 유니클로라기보다는 하라주쿠라는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더 힙하고 스트릿하고 유니크하게 꾸며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니클로 그래픽 티셔츠 라인인 UT 쪽을 좀 신경 쓴 것 같았고 캐릭터나 아티스트 콜라보 제품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니클로 하라주쿠는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래픽 티셔츠 전용 공간을 크게 만들었던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니클로보다 티셔츠나 콜라보 제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옷이 부족해서 유니클로를 간다기보다 하라주쿠에 왔으니까 한 번쯤은 구경해볼 만한 유니클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 30분쯤이 되었을 때 온도가 거의 39도, 40도에 육박하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계속 돌아다니다가는 숨쉰 채 발견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8월 도쿄 여행에서는 일정을 하나 패스하더라도 일단 무더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보자. 이 생각으로 계속 걸으면 진짜 사람이 훅 갑니다. 실제로 더위에 쓰러진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호텔 아래 세븐일레븐에 들렀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세븐일레븐 전용 스무디를 먹어봤습니다. 이게 추성훈님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맛있다고 하고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저도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1년 전에 한국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쉴 새 없이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2시간 정도 낮잠을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5시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해가 졌으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개뿔 여전히 겁나게 더웠습니다. 한낮에는 이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다가 겁나게 습한 공기가 합쳐져서 덥고요. 해가 꺾인 후에는 햇빛만 없을 뿐이지 습한 공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개덥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로 왔습니다. 시부야는 그냥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시부야역 앞에 있는 대형 교차로인데 신호가 바뀌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르르 건너가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많을 때는 한 번 신호에 수천 명이 건너간다고 알려져 있고 도쿄의 복잡함이랑 에너지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소개가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건데도 뭔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녁 7시쯤에 조우문 시부야를 예약을 해놔서 그 전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야도 천천히 둘러봤는데요. 시부야는 하라주쿠랑 비슷하면서도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라주쿠는 뭔가 개성이 강하고 스트릿하고 조금 더 영한 패션 느낌이 강했다면 시부야는 조금 더 도시적이고 어른스럽고 요즘 브랜드들이 정리가 돼 있는 느낌이랄까요. 하라주쿠는 골목골목으로 이어진 패션 스트리트 느낌이 강하고 시부야는 큰 건물이랑 쇼핑몰 중심으로 트렌디한 분위기가 몰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코 백화점에 갔습니다. 파르코 백화점에 간 이유는 중고명품 편집샵인 VCM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와이프가 유튜브에서 보고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샤넬을 엄청 열심히 보더라고요. 아니 여보 무슨 중고를 사 그냥 새 걸 사. 새 거가 얼만데 뭐 한 200만원 해? 새 거가 900만원이라고? 아 그래? 천천히 구경해. 그 순간부터 이 중고명품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가격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파르코 백화점을 구경하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베이프 매장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베이프 매장은 외관부터 안에까지 엄청 힙했어요. 일본 스트릿 브랜드 특유의 그 감성이 있고 매장의 분위기도 압도적이더라고요. 하라주쿠에서 슈프림 스투시를 보고 시부야에서 베이프까지 보니까 확실히 이런 스트릿 패션 쪽은 일본이 한 발 앞서가는 느낌 들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일본에 가면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는 도토루 커피에 가봤습니다. 처음 이름이 도토리랑 비슷해서 뭔가 도토리 같은 뜻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도토루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의사나 박사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이름이라고 하고요. 창업자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었을 때 거리의 이름이 도토루였대요.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토루는 일본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커피 체인점이었습니다. 체감상 스타벅스만큼 자주 보였고 한국의 메가커피처럼 부담없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대중적인 커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맛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우몬 시부야입니다. 조우몬 시부야는 시부야 도겐자카 쪽에 있는 이자카야인데 하카타 시코치와 모츠나베 같은 메뉴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니까 이렇게 영어로 직접 쓴 종이를 주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는 아직도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베가 유명하다고 해서 나베를 시켰고요. 여러 가지 꼬치들도 같이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여기가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서는 한국말이 더 많이 들렸다는 겁니다. 거의 다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시부야인지 홍대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베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음식들에 뭘 뿌려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살짝 헤매고 있었거든요. 혼자 오신 일본인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렇게 먹는 거라고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잘 먹을 수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게 또 여행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계획한 맛집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생각지도 못한 작은 친절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와서 그렇게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 호텔로 복귀했습니다.